금리가 떨어지면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떨어지면 이미 하이힐드 채권부터 회사채, 신흥국 채권, 대부분의 채권들이 그 금리 떨어지는 것을 반영해서 가격 상승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주식들도 가격 상승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사는 것은 이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나서 사겠다라는 의미가 되어버릴 수 있고요. 금리 수준이 유지되면 지금 되게 매력적인 거고요. 그 가격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어디서 일드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니까요. 금리가 아주 천천히 더 올라도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금리를 올리더라도 조금 천천히 올리겠다. 천천히 올리면은 큰 타격 없이 금리 수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유일한 리스크는 금리가 또 급등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금리가 급등할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이 세상에 이 거시경제 현상 속에서 금리가 급등할지 말지를 맞추려고 하는 행위가 그 결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큰 재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 세계의 집단지성보다 훨씬 더 똑똑한 어떤 근거나 정보가 있으면 그것과 반대로 갈 수 있지만 시간은 누구의 편이냐? 지금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이고 과거에 가지고 있었으면 손실이 났을 수 있어요. 그죠? 손실이 실제로 났죠, 작년에. 지금은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고 반대편도 생각해보면 알죠. 불리한 사람은 부채가 많은 사람, 전세 때문에 많을 수도 있고 아파트를 샀을 수도 있고 빌라나 레버리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과거의 자산을 많이 사놨는데 그게 금리로 조달하는 그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런 경우 금리가 오르면은 자산을 살 수는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활비 자체가.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발생하고 금리도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 투자할 때가 맞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그거예요. 올해나 내년에 어마어마한 불경기, 상상을 초월한 그 어떤 전문가도 예상하기 힘들었던 최고의 크래시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빚이 많아진 대가가 있고요. 자산을 들고 있었던 대가가 있죠. 빚은 커지고 빚의 비용은 커지고 자산 가격은 하락했어요. 지금 제일 좋은 사람은 새롭게 자산을 사는 사람이죠. 그 자산이 하락한 효과가 빚이 올라온 효과보다 더 크거든요. 이자가 높아져서 투자하기 안 좋을 때라고 하지만 사실 이자가 높아진 거 대비 이 자산이 더 저렴해서 소득이 높아질 가능성이 더 벌어졌기 때문에 이자 대비 더 벌어졌기 때문에 기회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하기 굉장히 좋을 때예요. 최악의 경우는 심지어 그 이자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저렴해진 가격에 자산을 팔아야 돼. 그래서 이자를 갚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혹은 갚지도 못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를 해야 될 때냐 말아야 될 때냐. 말아야 되는 것에 말면 무엇을 할 것이냐.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예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적금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안전 자산에 투자해도 3% 4%가 나오면 괜찮은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확정 금리가 높으니까 매력적인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금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예금이 지금 100만 원을 넣으면 1년에 4%라고 해볼게요. 100만 원을 넣은 게 104만 원이 되죠. 1년 후에 104만 원이 되는 물건은 그 밑에 이제 줄줄이 있을 거예요. 예금도 더 위험한 거는 시중에 80%짜리 채권이 나왔다 그러면은 안 살 거잖아요. 왜냐면 뭔가 엄청나게 할인됐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뜻이니까 대신에 사서 성공하면 그게 80% 할인된 게 5배의 수익을 내겠죠. 1년 동안. 이게 위험 정도에 따라서 이 각도가 정해져 얼마 벌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이것도 시장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예전에 소위 저금리 시대라는 건 모든 이 각도가 붙어있던 시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고금리 시기나 이제 고성장 시기 혹은 고인플레이션 시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거는 그 예금도 비싸지고 각도가 높아지고 다른 모든 자산들도 다 같이 각도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예금만큼만 높아졌으면 예금도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금보다 아마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다들 위험 대비 각자 이제 보상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죠. 아까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약간 고위험 회사의 채권에 분산 투자, 몇천 개의 회사의 글로벌 회사들이 분산 투자하는 채권이란 말이죠. 이것도 확정 금리를 주는 류의 채권들이잖아요. 여기서 7, 8%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거기서 10%의 회사가 망해도 사실 마이너스 5%인데 서프라임 때도 그 정도로 망하지 않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분산 투자를 잘하는 것들도 거의 약간 확정금리형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정금리냐 주식이냐로 봤을 때 확정금리도 되게 매력적이다. 주식은 물론 더 매력적이겠지만요. 굳이 꼭 예금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확정금리에 나오는 그것도 안에서 그게 더 취향에 맞으시다면 그 안에서 좀 더 위험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일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죠. 7, 8%보다 더 우량한 회사채를 이제 그냥 일반 회사채라고 한다면 일반 회사채는 4.5%, 5% 선에 있습니다. 네. 물론 이들도 언젠가 망할 가능성이 있죠. 확률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잘 안 망하거든요. 대기업들이니까. 그 밑에 단은 약간 위험하죠. 그러나 회사가 망해도 채권은 회수하기 훨씬 쉬워요. 주식은 다 날아가더라도 채권은 회사를 다 청산하고 60%, 70%라도 건져오거든요. 마지막 채권 출심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만기가 있는 하이힐드형 펀드들이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만기에 있는 ETF들이 실제 있거든요. 3년 안에 연 8%씩 주은 상품이 정말 마이너스 50%가 나려면 그 안에 있는 뭐 90%의 회사가 망해야 돼요. 서프라임 때 한 10% 정도의 회사가 망했는데 뭐 10배 수준의 어마어마한 쇼크가 닥쳐야 되는데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도대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주식 투자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여전히 주식 투자 되게 위험하고 주식 투자로는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주식이란 좋은 자산을 놓고 굉장히 투기적으로 활용을 해요. 투기적으로 활용한 것의 그 대명사가 주식이나 아무자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레버리지 50배, 100배 되는 채권 선물로 위아래 베팅을 하고 있으면 그냥 도박으로 전락하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첫 번째 기준은 주식 투자 시장의 게임의 룰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에 투자하고 있고 최소한 어떤 식으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가격이나 가치를 평가하고 움직이는 어떤 기준들, 그런 기준들이 시장 사이클에 따라서 붕괴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단기 투자로 접근하면 더 이상 투자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식이란 건 결국 하나의 어떤 자산이잖아요. 그 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만약에 이걸 내가 팔 수 없다라고 가정하면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원히 팔 수 없을 것처럼 매수해라. 더 자세히 얘기하면 매수할 때 이걸 내가 팔 수 없다는 가정하에 어느 정도 가격이면 나는 만족할 가격인가, 영원히 못 팔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뭐 물건이라고 생각해도, 전자기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살 때 내가 얼마를 가격을 줘야 되지? 우리가 그 전자기기를 팔려는 생각으로 사진 않잖아요. 그죠? 물론 팔 때 가격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한 번 사면 내 인생에 얼마큼의 기쁨을 줄 것인가, 혹은 이걸로 얼마나 생산성이 나올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물론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움직이고 때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유로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렇긴 하오나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무엇이 값을 더 많이 받는지, 중고차 시장에 가면 똑같은 차인데 타이어가 헝거인지 새 거인지에 따라서 새 거 타이어를 갖고 있으면 가격을 더 받잖아요. 그런 건 이제 가격 상승에 어떤 압력이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완벽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에도 그런 밸류에이션 기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 밸류에이션 기법, 재무학적인 밸류에이션 기법이 일반인들이 그걸 다 이해해서 했을 때 남들보다 뛰어나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왜 쟤는 오른가? 몇 년씩이어서 오르는가? 남들이 논의하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은 그냥 쫓아가서 그 비슷한 물건을 살 게 아니라 요새 왜 저 물건이 유행하고 있고 어떤 특징 때문인지 이해해야 되듯이 주식이란 건 결국 어떤 금융 상품이죠. 증권이죠. 증서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증서가 상징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계약 조건과 어떤 가능성들이 원래라면 어떻게 계산되었어야 되고, 지금 무엇 때문에 더 갑자기 비싸게 각광받고 있고, 지금 무엇 때문에 저렴하다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해하면 그 프레임워크만 조금 있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심리랑 인문학입니다. 게임의 룰이구나. 포커를 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게임의 룰을 알고 대회 같은 걸 구경을 하는데요. 그 선수들은 모두 포커의 룰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요. 룰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이서 어떻게 치고 있는데 패가 나왔을 때 내가 이길 가능성은 51%냐 현재 63%냐, 그 다음 패가 나왔을 때 한 패 한 패를 깔 때 다 머릿속으로 누가 이길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포커가 그 심리 게임인데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계산해야 되냐라고 감각적으로만 이해해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걸 정확히 계산한 이후에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를 심리로 주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을 전혀 못한 사람이 상대방에 앉아 있으면은 고수들은, 프로페셔널 포커 플레이어들은 아무런 심리적인 트릭도 쓰지 않아요. 그냥 정석대로 계산대로만 가만히 해도 상대방이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혼자 감정에 따라서 더 비싸게 샀다가
더 저렴하게 팔았다가 그래서 그 밸류를 모른 채 잘못 플레이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아마추어는 자멸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정성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어도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덤비면 자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개미들이 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감정에 쫓겨서 그 속아서 시스템에 속아서 등등이 있지만 이런 거예요. 어떤 오일장에 갔어요. 카메라를 사야지. 네. 근데 입구에 보니까 최저가 카메라 점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70만 원이었어요. 70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시장을 싹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75에 팔고 저기서는 80에 팔고 85에 팔고 저는 65짜리를 찾고 있는 거죠. 똑같은 모델을. 근데 80에 팔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할인해 줄게 하면서 75에 줄게 75에 줄게 이러고 있는데 나는 내 머릿속에 7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언제든 어딘가에 가면 얘는 70에 살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쪽에서 80, 80이었는데 75, 뭐 90인데 80 이렇게 숫자를 막 부르다 보면은 어떨 때 그냥 결국 실수로 더 비싸게 사버린다는 거죠.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싸게 산 다음에 흥정에 당했다. 그 분위기에 당했다. 옆 사람이 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가 싼 줄 알았다.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인 줄 알았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린 얘기는 내 마음속에 사고 싶은 가격, 나는 70만 원 이상 줄 이유는 전혀 없어 같은 기준점이 정확히 있으면은 그런 시장의 움직임은 내가 그거보다 비싸게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싼 곳에서만 살 것이고 또 굳이 이제 팔 이유도 없는 거죠. 누가 80에 샀는데 바로 옆에서 방금 카메라 값이 60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면은 이 사람 다급해서 60에 다시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60이면 이게 사실이라면 더 싸고 더 좋은데? 하고 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등등으로 인해서 게임의 룰, 어느 정도의 가격이 적당한지 똑같은 정보들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 정도 가격에 팔리면 시장으로서는 적당하고 또 나는 이 정도 만족한다 그런 기준점들이 확실하면 그 다음 수를 볼 수 있죠. 이 심리 세계를 좀 읽을 수 있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되게 감정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뇌 과학으로 좀 들어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뇌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뇌 안에는 파충류의 뇌도 있고 나중에 지나는 포유류의 뇌, 감정을 다루는 뇌가 있고 정말 영장류의 뇌라고 네오코텍스 혹은 심피지라고 불리는 영장류의 뇌가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되게 논리적인 사람인데 내가 평소에는 어떤 말다툼을 할 때는 논리만 가지고 싸울 때는 뒤에 논리가 착착착착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특정 주제로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내가 화가 날 것 같다고 할 때는 갑자기 그 이상 생각이 안 들어. 갑자기 그 방문이 닫힌 것처럼 감정적이 되죠. 감정적이 됐다는 거는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져요. 근데 그게 실제 뇌에서 영장류의 뇌를 쓰고 있으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수수께끼를 풀거나 퍼즐을 풀거나 아니면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추리 소설 같은 걸 읽고 있으면 막 머리를 쓰고 있을 때는 감정이 별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단 말이죠. 감정에 개입하더라도 되게 말끔한 감정들, 내가 참을 수 있는 감정들, 즐길 수 있는 감정들인데 어느 순간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미 자존심이 상했어.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은 감정이 생각을 다 지배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실제로 뇌의 다른 부위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배우자들 중에 화가 많은 배우자를 가지셨거나 아니면 술을 자주 드시는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되게 쉽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인격이 두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쓰는 뇌가 달라서 그래요. 이때는 평소에 되게 양반 같던 사람이 특정 주제만 되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논리가 앞뒤가 없어지고 감정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별 얘기 안 했는데 되게 자존심 상한다고 갑자기 버럭버럭 화를 내고 집 밖을 뛰쳐나가고 근데 우리 뇌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진화하는 과정에 이 우리 안에 포유류와 영장류가 100% 화해를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진화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우리가 영장류로 갔다가 더 급할 때는 파충류로 갔다가 우리 영역을 보호해야 될 때는 영장류고 자시고 무조건 싸울 거야 도망칠 거야를 결정해야 될 때는 거의 파충류적인 본능, 원초적 본능에 있다가 그 파충류 뇌가 굳이 그 정도까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이면 포유류처럼 약간 늑대무리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 격한 감정을 느끼고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하고 우리 중 한 명이라도 공격당하면 굉장히 분노가 생기고 근데 포유류의 뇌는 재밌는 게 사람의 행동은 예측하기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늑대무리 안에 딱 들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야생 늑대 무리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경고하겠죠. 야생 동물은 예측이 어렵다.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죠? 불확실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한 마리가 짖으면
다 같이 화가 나서 아주 작은 사건에 분노를 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건 그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공격한다는 사실은 되게 예측 가능해요. 그죠? 사람도 되게 비슷합니다. 사람이 군중에 모여있으면은 영장류의 뇌를 사용하는 학회 같은 데 가면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이론 가지고 따질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책을 읽고 북클럽 같은 데 가면 다 이제 영장류의 뇌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중에 폭동을 일으켰을 때라거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는 어때요? 우리가 영장류로서 사실 우리 감정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알아달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 그래서 언제인지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사람들도 감정을 움직이는 무리다 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해주고 싶은데요. 이게 재밌는 게 시장에서도 합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제모학이고요. 어느 순간 그런 합리가 의미가 없어지고 갑자기 동물적 감각이 확 올라오면서 네가 뭐라고 하는지 알겠는데 지금 내가 손실이 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막 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노 혹은 욕망 혹은 공포 같은 게 완전히 시장 모든 사람의 입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나오는 순간들이 발생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신피질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런 군중의 분노나 어떤 집단 패턴이 보일 때 나는 그냥 멀리서 보니까 집단 패턴이 높아졌어, 강도가 높아졌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안에 그런 기준치를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감정이 요동치는 그 시위 현장에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채로 오로지 감정만을 갖고 왔어요. 프로야구 결승전에 가서 상대방 팀의 응원석에도 가보고 싶어. 네. 감정만 가지고 그냥 뭐 논리 없이 혹은 그러면은 그 군중 안에 딱 서 있으면은 그 감정이 어때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휘둘리죠. 그죠? 대박이니까. 그 상대방 팀이어서 멀리서 봤을 땐 싫어만 했는데 딱 가서 보면 그 안에서의 응원은 정말 뜨겁고 열기가 넘치고 막 울고 웃는 것들이 막 전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시장에 이론 없이 원칙 없이 뛰어든다는 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시위의 한가운데 오로지 열린 마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의 진화가 결국 신피지를 많이 쓰고 신피지를 중심으로 감정을 조정하고, 감정이 없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촉매제가 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굉장히 고도의 그 지능이 있을 때만 이 영장류의 것을 이제 IQ를 만들어내는, 지성을 만들어내는, 지능을 만들어내는 뇌가 사실상 신피질인데, 고도의 IQ가 있을 때만 소위 메타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멀리서 나를 객체화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Q가 낮은 동물들은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봐도 자기 인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동물이 나를 인지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하나는 자기 객관화를 하고, 시장이 합리와 이론들을 가지고 감정들이 이거를 요동쳐가지고 시장 현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감정이 많이 섞여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이성으로 관철한다는 건 굉장히 재밌는 일이거든요. 돈을 벌 기회도 많고요. 근데 간단한 룰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약간 인문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이니까 재밌어서 드리는 얘기이고요. 이해하면 너무 좋으니까 드리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요즘 무엇이 되냐면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구간에 전혀 합리화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감정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력처럼 남아있는 가치가 하나도 안 남아있는,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을 정도의 가격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성의 영역을 이탈해버린 거죠. 비싼 거 싼 게 있으면은 이 안에서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번 뚫고 가면은 이 분석하는 사람들도 다 손을 놔버리고, 오히려 분석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도 하고, 본인들도 이제 멘붕에 빠져서. 근데 이럴 때 뭐 재무학을 알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재무학보다 더 좋은 게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실제로 술 마셔서 취하면 이 신피질이 먼저 마비가 돼요. 안에 있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성이 서로 잘 연계가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신피질이 딱 마비가 되면서 감정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소주잔이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화를 낸다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합리적인 경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술 먹고 얘기하면 말은 긴데 사실 본인도 그 다음날 보면 다 녹음해서 들어보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취했다는 거거든요. 신피질의 상태가 굉장히 멎어 있는 상태. 근데 그거를
남에게서는 보기가 되게 쉬워요. 되게 흥분한 시장에서는 내 주위 사람 10명 중에 되게 그들이 전달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합리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건지 눈꽃만한 합리 플러스 그들이 다 그냥 합리화해버린, 자기가 꼭 이뤄졌으면 감정이 있어서 합리화해버린 케이스인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그런 자산이 지난 20년간 목격한 적이 한두 번 있을 거예요. 특정 부동산이건 어떤 시기의 부동산이건 지금 안 사면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의 미래 현금 흐름이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어떻게 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매니아, 집단적 매니아가 지배적인 구간이 사람을 관찰하면서 나온다고 봐요. 주위에 있는 지배적인 정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미 감정에 취해 있으면은 정확한 가격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미 어마어마한 버블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 원래는 영원히 10%씩 올랐어야 되는 물건인데 갑자기 10년치를 미리 반영하고 20년치를 미리 반영하고 그냥 러스 카운트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아무도 몇십 년치를 먼저 반영했는지 이제 모두 다 분석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오르는 거다. 한 50년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20년 전에도 IT 버블 때도 그랬었고, 야 이걸 분석해서 이 상승세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 이건 새로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영원히 오르는 거야. 이런 이론들이 막 나와요. 영원히 계속 가속하는 거야. 광속이 될 때까지, 무한대가 될 때까지 계속 오르는 물건이야. 이런 이론들이 막 득세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다 분석을 할 수 없어도 주위 사람들 보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흥분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흥분하는지, 혹은 내가 되게 바이가 된, 되게 설득이 된 이론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자기 자신에게. 이게 100만 원이에요. 1년 후에 200만 원이 됐어요. 200만 원이 됐으면 2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더 살 것인지, 반값이 됐어요. 50만 원이 됐어요. 또 50만 원이 돼도 더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토막이라도 더 사고 2배 하나 더 살 거면 이미 자기 머리가 합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합리가 없을 때 답정너네요. 답이 결정돼 있다는 거죠. 오르면 올라서 좋고, 주위 사람들한테 더 막강하게 추천을 하고, 봐라, 내가 사라고 했으면 벌써 2배 올랐잖냐, 난 더 사고 있다, 내가 맞았기 때문에 2배 오른 거다. 반토막이 나면 봐라, 이제 4배가 오를 거다, 빠졌기 때문에 더 좋다. 답이 이미 결정돼 있고, 답은 아마도 감정이 결정했을 거예요. 그죠? 감정이 결정한 답은 시장이 어디로 가든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무조건 항상 똑같은 답을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합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2개의 답이 어느 순간에는 달라요. 반토막이 나면 나한테 더 유리해졌다, 2배가 되면 글쎄 그거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강남 아파트가에서 40억짜리가 있다, 강남은 영원히 계속 오를 거라고 하잖아요. 질문을 해요. 그럼 2배가 되면 똑같은 이제 30평형이 예를 들어서 40억이었는데 그런 집들이 있죠. 2배가 돼서 80억이 됐어요. 그러면 살 거냐? 여전히 그게 상상이 되냐? 아파트 한 채 80억이 상상이 되냐? 상상이 안 되면 사면 안 되죠. 그잖아요. 그렇죠. 2033년에 그 채가 40억이 80억이 됐어. 괜찮은 리턴이냐? 80억까지 갈까? 이렇게 답을 한다면 1년에 7%만 올라도 80억 돼야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7%는 별로 많이 안 오른 거예요. 10년 후에 2배가 되면은 별로 많이 안 오른 거예요. 근데 80억, 20년 후에 160억, 그냥 그게 적정 가격으로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막 혼란이 오겠죠. 160억은 좀 상상키에 너무 큰 돈이라고 상상이 되면,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와닿지 않지만 자기는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정이 결정을 내버렸다는 거죠. 160억은 절대 못 가지만 1000억은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집어 던지고 있을 때 굉장히 건전한, 특히 그 대형주들이라면, 한 주를 얘기한 게 아니라 대형 주가 지수들이라면 빠졌다는 것은 어차피 저는 GDP의 성장이란 그리고 문명의 성장이란 약간 컨스턴트하다, 약간 상수다, 장기 우선형, 일정한 수준으로 망하거나 일정한 수준으로 가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폭락을 했으면은 남들이 이유가 있어서 집어 던질 것들은 대체로 실제 가치 하락보다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해요. 왜냐면 공포가 섞여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꾸준히 사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지 않아도 항상 시장에서 주는 기회 수익률보다 좀 더 유리한 기회를 주더라. 반복하면 하나하나 어마어마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분산해서 반복하면 굉장히 일반인들이 좀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가 중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여야만 그런 이성적인 의사결정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이렇게 완전히 심장이 벌렁거리고 설레어서 가슴이 폭주한 상태면 멈출 수가 없어요.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끝을 보게 되는 거죠. 또 만나시죠. 네, 자주 얘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